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죠. 한강도 아파트, 매달 꽉 찬 신용카드, 책임감 있는 남편. 하지만 매일 새벽, 난 그 남자가 오길 기다렸어요. 내 남편이 아닌 그 낯선 남자요. 왜였을까요? 왜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기분이었을까요? 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내 남편 지훈은 완벽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완벽함은 나의 외로움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계절마다 바뀌는 디자이너 가구,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내 신용카드.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 텅 빈 집에서 내가 가진 것은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뿐이었다. 지훈은 책임감 강한 남편이었지만 그는 남편이라기보다 나의 생활을 관리하는 유능한 관리자에 가까웠다. 그의 소통은 냉장고에 붙은 메모나 매달 입금되는 생활비가 전부였다. 우린 부부였지만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이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지독한 고요함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늘 신문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던 것과는 다른 선념한 호출이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현, 그의 이름이었다. 낡은 모자 아래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보였고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이 야른 티셔츠 너머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완벽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과 그 눈가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가 왠지 모를 시선을 잡아끌었다. 그 흉터는 그가 살아온 거친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다. 신문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저 충동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 향만이 공간을 채웠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시시콜콜한 푸념들을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들어주었다. 지훈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심이었다. 그날 이후 커피 한 잔의 시간은 우리만의 은밀한 의식이 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 지훈이 아닌 현을 위해 알람을 맞췄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그가 좋아할 법한 은은한 색의 립스틱을 골랐다. 지훈이 사준 값비싼 옷이 아닌 내 몸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얇은 가디건을 걸쳤다. 이것은 나만의 작은 반란이었다. 죄책감보다는 짜릿한 설렘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 꾸미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잊고 살았던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향수를 꺼내 들었다. 그가 좋아할 만한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이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 향기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거야? 달콤한 향수가 신호탄이었을까? 그 작은 반란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불길로 번져나갔다. 지훈이 해외로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집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바로 그때 천둥 소리를 뚫고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인터폰 화면에는 비에 흠뻑 젖은 현이 서 있었다. 오토바이가 길에서 멈췄어요. 비만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그 비 오는 밤, 나는 흠뻑 젖은 남자에게만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었다. 내 안의 악마에게, 내 모든 것을 부술 그 파멸에게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마른 수건을 건넸다. 물기를 닦아내던 그의 팔에, 그 위로 선명하게 꿈틀거리는 근육과 힘줄.
수건을 건네봤던 그의 손이 내 손끝을 스쳤을 때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 순간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가 나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다.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뒤엉켰다. 죄책감. 그런 건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욕망만이 우리를 지배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선을 넘었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커피 타임은 없었다. 지훈의 서재, 그의 가죽 의자 위에서, 차가운 대리석 주방 식탁에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를 원했다. 남편의 공간을 우리의 쾌락으로 채우는 배덕감은 아찔할 정도로 달콤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틈에 작은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어설픈 글씨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누구지? 경비원. 아니면 이웃. 두려움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포는 곧 새로운 종류의 흥분으로 바뀌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함. 나는 쪽지를 잘게 찢어 변기에 버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위험한 관계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중독이 되어버렸다. 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이제 내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를 꺼내 마셨고 지훈만이 앉던 소파 가장자리에 제 것인 양도어 TV를 봤다.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그런 모습이 불안했지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 불안마저 외면했다. 바로 그날이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허리에 수건 하나만 두른 채 거실로 걸어 나왔을 때 익숙하고도 날카로운 기계음이 지하주차장에서 울려 퍼졌다. 지훈의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출장에서 이틀이나 일찍 돌아온 것이다. 거실에 나른하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찰칵.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내 심장 소리만이 귀에서 이명처럼 울렸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현의 팔을 잡아 끌어 다용도실의 좁은 공간으로 그를 밀어넣었다. 제발, 제발 소리 내지 마. 오눈빛으로 간절하게 속삭였다. 문이 열리고 이틀은 좋게 더 있어야 할 지훈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다. 회의가 갑자기 취소됐어. 그는 내 얼굴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고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의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더 숨막히게 했다. 나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다용도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상한 낌새는 그날 이후로 시작되었다. 지훈은 분노하거나 따져 묻는 대신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인터넷 기사를 불러 와이파이 증폭기라며 집안 곳곳에 작은 기계들을 설치했다. 나는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는 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녹화할 몰래카메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검은 수첩. 그는 언제부턴가 손바닥만 한 검은색 수첩을 들고 다니며 무언가를 계속해서 적었다. 내가 현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나를 관찰하고는 수첩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 소리는 내 신경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다. 뭘 쓰는 걸까? 혹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운 의심의 씨앗을 내 안에 심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지훈은 직접 토스트와 커피로 완벽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다. 그리고 내 앞에 하얀 서류 봉투와 작은 USB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침 차려놨어. 천천히 먹어. 그의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다정했다. 이원 서류는 내가 먼저 서명했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마비된 것처럼 떨려왔다. 한참 뒤에야 나는 겨우 그 작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게 뭘까? 이걸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홀린 듯 노트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다. 화면에 거실 새벽 5시 15분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났다. 내 손가락은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떨면서 마우스로 향하고 있었다. 클릭.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렸다. 화면 속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었다. 쾌락에 젖어 남편의 공간을 더럽히고 낯선 남자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웃고 있는 여자. 영상이 끝나자 나는 텅 빈 죄가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현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몇 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현을 잡았다고 했다. 그는 부유한 동네의 외로운 여자들만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그의 눈가에 있던 상처도 그가 들려주던 애틋한 사연도 모두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 나는 한낱 사기꾼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남편, 시댁 명의의 집, 내 이름 앞에 붙었던 모든 수식어, 그리고 달콤했던 환상까지.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이 텅 빈 단칸방에서 나는 가끔 새벽의 초인종 소리를 그리워한다. 그가 그리워서가 아니다. 외로움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상기하기 위해서다. 조용한 외로움이 싫어 시끄러운 파멸을 택한 어리석은 대가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마치 유리병 안에 갇힌 사람처럼 살았다. 밖에서는 모든 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만 그 시간 속에 갇힌 채 멈춰 있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다. 감정은 닳고 심장은 무뎌졌으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호흡만 반복하는 존재였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여자가 이젠 이름조차 사라진 채 단칸방 구석에 웅크린 그림자에 불과했다. 처음 몇 주간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나날이 이어졌다. 잠에서 깨면 몸은 땀에 절어 있었고 손은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지훈이 떠난 그날 아침,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천천히 먹어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배신,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파멸까지. 그럼에도 그는 나를 다그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차라리 소리라도 질러주었다면 내가 그를 이토록 잊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다정함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되었고 나는 그 죄책감과 매일같이 눈을 맞추며 살아가야 했다. 현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나를 2번 죽였다. 첫 번째 죽음은 그가 내 인생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고 2번째는 그가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의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허공에 대고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그가 내게 해준 말들, 손끝에 다퉈놓은 기, 눈빛 하나하나까지 모두 계산된 연출이었다. 나는 그의 먹잇감이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연기처럼 남은 후회와 자책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훈을 잃은 것이 상실이라면 현을 믿은 것은 모욕이었다. 나는 사랑을 흉내낸 누군가에게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존엄까지도 넘겨줬다. 처절한 무너짐 끝에서 나는 나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정의해야 했다. 더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여자로 존재할 수 없게 된 나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전기세 내는 법, 혼자 장 보는 법, 쌀을 씻는 온도와 양념을 맞추는 감각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자체가 나에겐 거대한 과제였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아팠고 동시에 나를 조금씩 살게 했다. 내가 발을 들인 곳은 도심 외곽의 허름한 중고 서점이었다.
고요하고 묵직한 책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오래된 책장들이 벽처럼 서 있는 그곳은 마치 세상과 나를 갈라주는 마지막 방패 같았다. 책을 정리하며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예전엔 뭐 하셨나요? 라고 묻곤 했지만 나는 언제나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피했다.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어리석음을 저질렀는지. 과거는 나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봉인된 책장처럼 닫아두고 싶은 진실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아직도 꿈에서 지훈이 나타나 나를 바라보며 묻곤 한다. 왜 그랬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언제나 침묵한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변명이고 욕망은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나를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나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가끔은 작은 희망이 스며든다. 서점에 들어선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책을 고를 때,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동화책을 들고 나에게 미소 지을 때, 그런 순간에 나는 생각한다.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와 다시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을까? 그때는 거짓 없는 나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멀었다. 과거는 내 안에서 여전히 울고 있고 죄책감은 때때로 무릎을 꺾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더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여자가 아닌 나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어둠을 지나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조심스럽게 꿈꾼다. 그 아침엔 더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더는 누군가를 향한 불안한 설렘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아침,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나답게 살아갈 거야. 몇 달이 더 흘렀다. 계절은 다시 바뀌고 거리에는 꽃들이 피었다. 사람들은 커플로 손을 맞잡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나는 여전히 서점에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 이 공간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책장을 정리하며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내 안의 잔해들을 꺼내어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상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겐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서점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할아버지, 손녀에게 동화책을 사가는 젊은 엄마,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에 조용히 철학 서적을 찾아 읽는 남자. 그 남자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진 않았다. 그저 책을 고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산대에 책을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손님으로만 여겼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내 가슴이 미세하게 요동치는 걸 느꼈다. 그가 말을 걸어온 것은 어느 흐린 오후였다. 서점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책 한 권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긴 참 조용하네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조용함이요. 그 말에 나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무너지지 않은 누군가와 아무런 목적 없이 나누는 짧은 대화. 그건 나에게 큰 위안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책을 받아들며 대답했다. 저도 그 조용함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 대화 이후 그는 조금씩 서점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끔 커피를 사들고 나타나 책 사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우리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또 믿을 수 있을까?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하루는 그가 작은 메모지를 남기고 갔다. 책 사이에 끼워진 그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책에 적힌 문장처럼 당신도 천천히 치유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 메모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다. 유혹도 아니었다. 그저 나라는 사람을 상처받은 한 인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긴 시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었고 누군가의 의심의 대상이었으며 스스로도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기로 했다. 실수했던 과거를 자책하는 대신 그 실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바라보기로 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부서진 마음 위에 새로 쌓아 올릴 삶을 그리기로 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불안정했지만 그 속에 분명히 회복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봤다. 오랜만에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눈동자가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생기가 깃든 미소도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너무 오래 외면했네?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몇 주 후 그는 내게 이름을 말했다. 민호, 김민호. 무심한 듯 말한 그 이름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파고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이름에 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지훈의 이름도 현의 이름도 이제는 상처로만 남아있었기에. 하지만 민호라는 이름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 자체로 괜찮아, 지금처럼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와 나는 더 자주 함께 책을 고르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조심스러웠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묻지 않았고 나 역시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가 짊어진 침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까워졌다. 마치 다치고 지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도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내게 말했다. 혹시 다음 주 저녁 서점 말고 다른 데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틀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망설였다. 지금 이 고요함이 무너지진 않을까? 또다시 내가 믿고 기대게 되면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냥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용기였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걷는 손길에 이번에는 내가 먼저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옷장 문을 열었다. 한참 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냈다. 화려하지도 값비싸지도 않았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색감의 그 옷은 어쩌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지도 모른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머리를 묶었다가 다시 풀고 화장대에 오래된 립스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엔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에게 괜찮아, 너도 다시 웃어도 되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날의 민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날씨 이야기, 책 이야기,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기도 하고 가끔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그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알지만 그것을 굳이 들추지 않겠다는 무건의 다짐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어두워질 무렵 그는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우산을 함께 쓴 채 조용히 걷던 길에서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질문은 언젠가는 올 질문이었다. 숨길 수 없는 과거가 있고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을 상처가 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만든 상처였고 내가 받아야 했던 대가였어요. 그는 그 말을 들은 뒤 아무 말 없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그 부서진 채로도 얼마나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는지를 알아가주는 말이었다. 그 말에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도, 현도 해주지 않았던 말, 이 그 어떤 판단도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말. 나는 어깨를 떨며 울었고 그는 조용히 내 곁을 지켰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백도 생긴 것 같았다. 나는 매일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민우와 소소한 문자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일상을 살아갔다. 지훈에게 보내지 못했던 편지를 마음속으로 써보기도 했다. 현에게서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람에 흘려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다. 잘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흐른다. 민우와 나는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특별한 선언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다. 다만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더 이상 그 조용한 다정함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훈의 이름도 현의 이름도 꺼내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캐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겉면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잘못된 배송이라 생각하며 무심히 박스를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내가 평생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별표 지훈의 일기 별표라는 문장이 노트 커버에 적혀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 그 순간 나는 현실과 과거의 경계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어떻게, 왜, 지금에 와서. 수십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지만 결국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8월 13일, 그녀가 나를 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보지 않으려 애쓴다. 그게 제일 무섭다. 차라리 울고 소리를 지르며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내 옆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있다. 나는 더는 읽을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훈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그가 그렇게 차분했던 건 모든 걸 견디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책장 뒤편 얇은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낯익은 손글씨.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은 그 사람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널 사랑했어. 지금도, 여전히.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너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나도 함께 갇혀버렸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용서받고 싶진 않아. 다만 내가 앞으로 누군가에게서 진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해. 나와는 끝이었지만 너라는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지훈을 진심으로 애도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다정함, 그리고 내가 무너뜨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뒤늦게 무게를 가지고 나를 덮쳐왔다. 그날 밤 민우에게 말했다. 조용한 카페 한쪽에서 나는 그에게 아주 천천히 나의 과거를 꺼내놓았다. 나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적 있어요. 나 때문에 무너진 삶이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누군가를 철저하게 잃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나도 나는 이해할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당신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과거 전체를 품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그저 그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용기였다. 나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뭔가가 풀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점 문이 열렸다. 익숙하지 않은 발걸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현이었다. 말랐고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심지어 웃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내 숨이 멎었다. 과거는 그렇게 내가 다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서점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잠겼다. 내 심장은 비바로 역해서 맥박처럼 뛰었고 손끝은 서서히 얼어붙는 듯 했다. 현은 변한 듯 동시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꿰뚫는 듯 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책상 뒤에서 나와 서점의 가운데로 걸어갔다. 두 사람 사이엔 책 냄새와 진한 기억이 가득한 공기만이 흘렀다. 왜 왔어요? 나는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보고 싶었어. 내가 아직 날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어. 기억하지. 잊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으니까. 그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었다. 그때는 그게 다 진심이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진심은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아. 그 순간 민우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 속 긴장이 바늘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우는 현을 바라보며 다가왔고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이 사람이구나라는 직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민우는 다 알았다. 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민우를 흘겨봤다. 새 남자야? 꽤 착하게 생겼네.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다시 망가질 준비가 돼 있는 여자잖아. 내 말 틀려. 그 말은 칼날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현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책 한 권을 건넸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 이 책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아마 너는 절대 읽지 않겠지? 현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마치 그 조용한 단호함에 질린 듯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 달라졌구나. 그래. 너도 이제 잊어. 현은 더 말없이 서점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나는 주저앉았다. 민우가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등을 감싸 안았다. 그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지훈의 유품이 남겨진 창고를 찾았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서 나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손때 묻은 커피잔, 그리고 그가 직접 적은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엔 이런 말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허락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악몽도 죄책감도 없었다. 몇 달이 흘렀다.
민호와 나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새벽이면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조용한 숙소. 민호는 아직도 책을 읽을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었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당신이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끌어안고도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은 잔잔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여자가 아니었다. 3년 후 어느 봄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감싸 안았다. 마당 가장자리에 심어둔 라벤더 위로 이슬이 반짝였고 작은 새들이 지붕 위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나는 따뜻한 허브차를 들고 현관에 앉았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 작은 마을의 이 조용한 집만큼은 하루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나는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민호와 나는 도시를 떠난 뒤 이곳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카페도, 서점도, 갤러리도 아닌 그저 머물 수 있는 겹백의 집.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누군가는 자기가 써온 편지를 조심스럽게 건네주기도 했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게 내가 받은 치유의 방식이었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나는 매일 글을 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쓰는 글, 상처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기억하되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거의 나처럼 무너졌던 누군가가 이 글을 통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후는 가끔 꿈에 나온다. 그의 눈동자도 마지막에 건넨 목소리도 선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보면 두렵지 않다. 눈을 마주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나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 시간도 있었다. 나는 그걸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에도 우리는 한때 사랑했었다. 현은 그 이후로 한 번 더 편지를 보내왔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글씨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안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너는 나에게 닿지 않는 빛이었다. 그래도 한때 너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 편지를 접어 장작불 속에 넣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는 마침내 사라졌다.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도 유혹하지도 위협하지도 않는 그림자가 되었다. 민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다. 대신 그의 행동은 늘 조심스럽고 따뜻하다.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재즈 앨범을 틀어준다.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손길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위로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약속도 맹세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 그가 말했다. 혹시 내 이름 앞에 내 성을 붙여도 괜찮을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삶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다. 과거를 끌어안고 상처를 무기로 삼지 않고 내 곁에 서주는 사람.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의 이름 옆에 나를 두고 싶었다. 이제 나는 나를 감싸 안을 수 있다. 더는 용서를 구걸하지 않는다. 내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낸 증거다. 나는 한때 무너졌고 배신했고 혼자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섰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가끔 누군가 내게 묻는다.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어요? 나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사람도 이 삶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다시는 외로움 때문에 나를 잃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시간으로, 내 호흡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고요하지만 단단하며 무너졌던 나를 다시 피어나게 했다.